일단은 우리가 수능 역사가 30년 됐기 때문에 옛날에는 뭐가 출제될지 몰랐지만 이제 출제가 되는 게 정해져 있어. 자, 예를 들면요. 지금 이거 고1 내신 지금 대비로 제가 수업을 하다가 뺀 건데 이제 고1 내신 2학기 때 낼 걸 다 내셨으니까 낼 게 없으니까 뭐 내겠어요? 모의고사 내는 거야. 여고야. 여고인데 비문학하고 문법을 내. 이 지역 여고예요. 그러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비트겐슈타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보시면 진리의 경우의 수가 2의 n제곱까지가 나온다고 아예 수학을 갖다 내버리잖아. 이게 일국 고1 교육청이야. 그래서 진리치 같은 경우에도 P가 가질 수 있는 진리치는 T, or false 두 가지가 있고 Q도 두 가지가 있으니까 2 곱하기 2가지 네 가지 표로 그려지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미 이게 지금 제가 얘기한 이 영역이 어떤 느낌이냐면 옛날에는 뭐가 출제될지 몰랐던 거야. 그러니까 30년 전, 20년 전 수능을 쳤던 사람들이 생각보다 되게 젊어요. 아, 진짜 되게 본인들은 되게 젊다고 착각을 해, 그리고 그 30년 전, 20년 전 수능하고 지금 수능은 완전 다르거든요. 이 완전 다르다는 느낌이 최근 10년도 안 됐어요. 2017, 18부터 많이 달라진다는 느낌이 그때부터 확 들거든. 그러니까 5년, 6년이야. 그럼 그 세대는 이제 대학교 졸업이거나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졸업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바뀐 수능의 느낌을 제대로 잡으려면 5년은 더 지나야 되는데 요즘 이제 워낙 빠른 시대다 보니까 좀 따라오는 강사들도 있는 것 같은데 보면 알겠지만 나이 든 강사들은 이걸 따라가기가 정말 힘들어요. 원래 그래. 나이 들어감에 따라서 계속 다칠 수밖에 없어요. 또 이제 젊으면 젊은 대로 문제가 뭐냐. 전문성 문제가 생기겠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금 이 시기에 이 느낌을 좀 잘 잡아주셔야 되고 자,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자, 그러면 이제 경영경제에서도 뭐가 나올 거냐인데 여러분 인생 살면서 필요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자영업자 700만입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는 경영이란 걸 매우 높은 확률로 경험하게 돼. 의사들도 다 자영업자야. 학원의사도 다 자영업자예요. 다 자영업자예요. 결국은. 그러면 우리가 상행이라는 걸 뭐라고 규정을 할 것인지 상행의 메커니즘 어떤지를 배워야 되는데 유교적 가치관 때문에 산업공상 지금까지 못 배웠던 거야. 그러니까 그걸 가르쳐주는 질문이 이 질문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3단락을 보면 기업의 활동을 자산을 투입해서 이익을 얻는 것이라고 보겠다는 거야. 무슨 이해돼요? 그러니까 좀 건조하게 바라보자는 거야 이제. 자꾸 뭐 착하게 돈 벌자, 뭐 착한 가게다, 아, 좋은데 하세요 하고 싶으시면. 근데 일단은 경영 경제를 자꾸 막 유교 가치관에서 볼 게 아니라 산업공상 그런 가치관에서 볼 게 아니라 그냥 그 자체로 한번 바라보자는 거야. 이 질문은 그런 질문이야.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 우리 이제 전체 어떤 전 지구적인 차원 또는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상행위를 살피는 거시적인 부분이 경제고 여기 하나하나 요소를 이루고 있는 이 미시적인 부분이 경영인 거예요. 자, 경영을 한다는 거는 당장 우리 공부에도 적용될 수 있는데 자, 우리 학생들은 뭘 투입하냐? 자신의 시간, 집중력, 기회 비용을 투입하자. 예를 들면 내가 뭐 아이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아이돌이 되기 위한 선택 기회 비용을 투자한 것이고 내가 뭐 운동선수가 되겠다고 축구를 하러 다니면 그런 기회 비용을 쓴 거잖아. 결국에는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무조건 직접적인 금전적인 비용도 들어갈 것이고 시간이나 집중력을 투입해서 여러분은 결과를 내는 거예요. 이게 경영이라고. 자기 경영이라고. 자, 그래서 다시 이런 미시적인 경영의 관점에서 바라보자는 거고 자, 또 어떤 하나의 유기체는 살아가기 위해서 기본적인 생물학적인 메커니즘이 있을 거고 순환계가 제일 중요한데 그 순환계에 해당하는 게 P라고 본다면 P를 비유하자면 돈에 해당하는 거야. 그래서 이 돈의 순환을 볼 수 있는 게 바로 재무제표예요. 그런데 참 다행인 게 뭐냐. 저도 20년 전, 10년 전 대학 다니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해보겠다고 대학교 가서 경영학 수업 듣고 하면은 뭔 소리인지 하나도 이해가 안 돼. 물론 내가 모자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교수님들은 잘 가르치시는 게 아니라 연구를 잘하시는 분들이 교수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가르치는 능력과 연구 능력이 별개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교수님은 되게 뛰어나신 분인데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교수님들 되게 많으시고 근데 저는 이 질문 보면서도 참 한편으로 고맙다고 느끼는 게 뭐냐 이게 고3 수준에서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고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의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이 대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핵심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해줬다고. 그래서 올해 출제 가능성도 높고 왜냐하면 이미 경제의 원리는 세팅이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미시적으로 경영으로 좀 들어와줘야 되고 그 경영의 핵심은 제가 봤을 땐 재무제표거든요. 그래서 재무제표에 들어가는 좀 기본적인 개념 원리들에 대해서 세팅을 하고 있는데 뭐 차변인이 대변인에서 올해 이미 3월 교육청에 나온 배경도 그렇고 여기 나와 있는 건 이익률에 대한 개념을 계산하는 공식이나 정리들이 나올 겁니다. 사실은 수학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게 편하고요. 수학 공식을 하나씩 정리해갈 건데 이 배경에서 다뤄지는 지문이라는 걸 잘 봐두시고 여기서의 구조 처리는 철저하게 수학적인 구조 처리한다 이 느낌을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러분.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복습할게요. 항상 우리가 1단락을 읽어나갈 때는 1단락은 주제 세팅 단락이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주제는 쓸 필요는 없지만 다시 한번 복습해서 써보면은 그냥 반복되고 강조되고 뒷받침되는 것들이야. 그래서 주제가 뭔지를 딱 세팅을 하셔야 되는데 1단락에서 주제는 딱 한 단어로 가져오실 수가 있어요. 그게 뭔데? 이익률이야. 그리고 이익률에 대해서 2차 저차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구체적인 정보가 나오기 전까지는 가치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1달러기 2달러로 넘어가는 이 부분 이익률이라는 단어가 반복되면서 여러 가지 이익률에 대한 세팅을 한단 말이야. 이렇게 오셨어야 돼.
그래서 다시 돌아오시면 일단락을 보세요. 기업활동 평가하는데 투자량 판단하는데 널리 사용되는 게 이익률이다. 그 이익률에 대해서 첫 번째 문장은 선지에서 물어볼 일이 없다니까 요즘 수능은. 그냥 얘는 어떤 역할이야? 아, 일단락 도입하는 정보들이구나 보여야 되는 거고 일단락 도입은 이익률이구나, 이익률이구나, 이익률이구나. 그 다음에 그 이익률이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영업이익이겠구나. 이렇게 또는 영업이익률 이렇게 흐름이 잡히셨어야 되는 거야. 됐죠? 자, 그 다음 봐봐. 지금 기준치고 분자래매. 그러니까 공식이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정보 처리 방식이 뭐야, 여기는? 수학 공식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처리가 돼야 돼. 그러면 일단락에서 우리가 추가 정보를 하나만 더 써주자면 딱 이거죠. 기준분의 이익. 이렇게 이익률을 계산하겠다는 거야.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이단락으로 넘어가서 처음으로 나온 게 뭐냐? 영업이익이라는 개념이야. 그리고 그 영업이익에서 영업이익률이 나올 것이고. 그 영업이익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이익은 우리가 돈 번 거잖아. 그 영업활동을 해서 돈 번 거야. 그 영업활동에서 돈 번 거를 경영에서 뭐라고 정의할 것인가 봤더니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매출에서 원가 판매비 관리비 비용을 빼겠대. 자, 매출이 이런 거야. 예를 들면 우리 수강료가 뭐 30만 원이라 칩시다. 뭐 수강생이 100명이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100 곱하기 30 해서 30만 원 정도 되려나? 이게 매출이야. 그런데 그걸 내가 다 가져가는 게 아니죠. 첫 번째, 일단 월세도 내야 돼. 전기세도 내야 돼. 그렇게 매출액에서 기본적인 그걸 만들게 그 재화를 공급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 같은 걸 빼주셔야죠. 그럼 비용에 해당하는 거는 여기 나와 있듯이 충분한 정보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뭐 원가도 있을 거고 관리비, 판매비 이런 것들이 있대. 아, 그러면 내가 어떤 물건을 팔았을 때 받은 돈이고 기본적인 원가가 영업이익이구나. 됐죠? 자, 그러면 그 영업이익을 가지고 봤을 때 영업이익률의 정의는 어떻게 하겠다고? 영업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눴대요. 그래서 현관표 쳐보면 그래 개념은 첫 번째 영업이익, 두 번째 영업이익률, 그 다음에 영업이익을 매출로 나눈 개념이다까지 왔죠. 매출원가에서 뺀 거다까지 왔죠. 그러니까 잘 봐봐. 이걸 밑줄로만 쳐가지고는 안 되고 이렇게 재처리가 되셔야 내용이 들어오는 거야. 나중에 공식 처리해보시면 알겠지만 줄글로만 처리해가지고는 전혀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자, 이단락 넘어가서 당연한 얘기들이야. 일반론적인 얘기는. 당연히 기술력 높고 생산성 높으면 영업이익이 높겠지. 당연한 얘기인 거니까 처리할 필요도 없고 아, 선생님 이걸 모르겠는데요. 이제 그런 친구들은 이게 당연해져야 돼. 그러니까 자꾸 뭐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이다 다 개소리고요. 모르면 처리가 안 돼요. 배경시 없으면 처리가 안 되고 그 정도 센스가 없으면 처리가 안 돼요. 자꾸 이상한 소리 하려고 하지 마시고 심장 수술은 배인한테 받지 마시고 외과 전문의한테 가서 받으시고 그거는 저한테 그냥 배우시면 되는 거고 정확히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야, 영업이익이 크면 기업의 실적이 좋다고 할 수가 있지만 여기서 금융비용이나 등등을 빼진 않았대. 아, 그러면 또 영업이익에서 뭔가 더 빠질 게 있나 보구나. 이게 경상이 있구나. 영업이익에서 이런 요소들을 뺀 거야. 이런 요소들은 뭘까? 금융비용에 관련된 요소야. 투자순익, 환차순익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정확하고 엄밀하진 않겠지만 자, 두 번째 개념이죠. 뭐라고? 경상이익. 경상이익은 어디서 뭘 뺀 거? 영업이익에서 이런 것들 뺀 거. 그러니까 이런 거지. 예를 들면 내가 뭐 대출을 했어. 그럼 이자를 내야 될 거 아니야? 또는 외국에서 물건을 100달러에 팔았어. 그런데 환율이 오르거나 떨어지면 이득이 생기거나 손실이 생길 수도 있겠죠. 다 이제 금융에 관련된 비용들이니까 금융비용이라고 제가 퉁칠게요. 그래서 뭐 환차 손익, 뭐 이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걸 뺀 게 바로 경상이익이래. 이익의 종류가 여러 가지 나옵니다. 계속 가봅시다. 그럼 경상이익은 대표적으로 뭐가 들어가 있어? 금융비용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부채가 많으면 금융비용이 많이 들 수 있겠죠. 금리가 높아버리면. 근데 금리가 낮아버리면 사실 부채가 맞아도 금융비용 크게 많이 들지 않을 거고. 계속해서 모두 빠져 있어 지금. 세금도 빠져 있네. 그럼 세금까지 생각을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경상이익에서 세금을 결국 빼고 나면 남는 게 뭡니까? 순이익이래. 그리고 순이익률까지 왔어. 자, 그래서 이 단락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나온 개념은 순이익. 순이익은 뭐라고요? 경상이익 마이너스 특별손익 그리고 세금까지 떼고 아예 이제 마지막으로 내 통장에 딱 꽂히는 돈이 순이익률이고 순이익이고 당연히 순이익률도 존재하겠죠. 영업이익률은 뭐였어요? 매출분의 영업이익일 것이고 순이익률도 마찬가지 매출분의 순이익일 것이고 여기까지 해가지고 세 가지 개념이 잡히셨어야 되는 거죠. 됐니? 자, 그래서 공식 처리 그냥 쭉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려운 지문은 아니고요. 그냥 이런 연습이 필요하다. 연습같이 한번 해보자. 보시면 되겠고. 넘어가서 3단락 볼게요. 기업활동에 자산을 투입하여 이익을 얻는 것으로 파악하면 이익은 투입된 자산과 관련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익을 어떻게 정했든지 간에 총자산을 하면 총자산 이익률을 구할 수 있다라는 총자산 이익률의 개념이 나왔죠. 총자산 이익률은 총자산 순이익률은 총자산분의 순이익이 되고 이 식에서 이렇게 식을 정리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봐봐. 그냥 수학 공식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때 얘는 얘다. 얘는 얘다. 자, 그럼 봐 얘들아. 결국 3단락은요. 공식을 쭉 한번 정리해 주셔야 되는 것 같아. 해보시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구조 처리를 하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재처리를 해줘야 돼. 이렇게 재처리를 해봤더니 개념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여기 나오는 뭐 비례라든지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다시 이쪽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거죠.
자, 왜 총자산 순이익률이 중요한 거냐면 자산을 투입했을 때 이익을 얻으려고 우리가 자산을 투입하는 거잖아. 그게 바로 경영행위고. 그래서 자산 투입했을 때 이익이 얼마나 산출되는지 봐야죠. 그럼 100을 산출했을 때 100이 나온다. 100을 산출해서 10이 나온다. 100을 산출했을 때 투입했을 때 200이 나온다. 당연히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거고 당연히 그러면 투입한 것 대비 효과가 얼마가 되냐 그 비율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거야. 우리가 이제 지금 야구 끝났냐? 코리안 시리즈 하고 있냐? 예를 들면 타율이 5할이라고 하면 10번 타격이 10번 내가 타석에 들어갔을 때 5번을 쳤다. 요거잖아. 10번 분에 5번 친 거잖아. 그 얘기야. 그래서 분모에 들어가는 개념, 분자에 들어가는 개념을 왜 기준을 투입으로 잡는지는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직관적으로 처리할 수가 있을 거고 다시 한번 그래서 투입된 것분의 순이익 얼마냐? 이게 총자산 순이익률이에요. 자, 그럼 총자산 순이익률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개념들을 보기 위해서 나중에 여러분 이런 걸 배우거든. dx분의 뭐 dy. 를 제곱하는 것도 뭐예요? 예를 들면 dx분의 dy를 또는 분모 분자에 써서 나중에 적분이나 기타 등등 할 때 여러분 배우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미적분 개념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 나중에 수학 가서 하시고 다시 그래서 매출액분의 순이익 총자산의 매출액 분모 분자 같으니까 이렇게 써줘도 얘랑 얘는 같은 식이 될 것이고 이렇게 써줬더니 얘는 아까 우리가 구했었던 순이익률이 돼버리죠. 됐지? 두 번째 그러면 얘를 다시 총자산 순이익률 곱하기 뭔가로 표현해봤더니 총자산분의 매출액이라는 개념이 나왔어. 이게 무슨 얘기야? 자산을 투입했을 때 매출이 얼마 났냐는 거야. 이해됐어? 그럼 자산을 100만 원 투자했을 때 매출이 1000만 원 났다? 10배 돌았구나. 아, 그러면 그게 바로 자산이 몇 번 돌렸느냐. 회전율이라는 개념으로 표현이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정의를 해놓은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총자산 순이익률. 왜 따져봐야 된다? 자산 투입해서 이익 얻는 게 경영행위니까. 그래서 기준은 총자산 순이익 얼마다. 그리고 매출액분의 매출액을 곱해줬더니 매출액분의 순이익률 곱하기 총자산 회전율이 되는 거고 당연히 비례관계가 되겠죠, 얘네들은. 됐습니까? 여기까지. 3달러. 그러니까 공식으로 이해하시면 선생님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도 돼. 어차피 니네가 수학 공식 다 이해하고 문제 푸는 거 아니잖아. 일단 공식으로 구조 처리를 해놓으면 답은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그 자산도 내 자산일 수도 있겠지만 남의 자산일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 따라오시면 결국에는 여러분,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근데 이제는 여태까지는 부동산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 10억을 번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뒤지게 많이 버는 것 같잖아. 이거 세금 내면 타노스예요. 5천만 원 벌어. 5천만 원 벌잖아. 아, 근데 5천만 원도 존나 많은 거 아니야? 한 달에 5천만 원이면? 존나 많지. 근데 니네가 5천만 원이면 머릿속으로 이제 계산을 해본단 말이야. 우리 이제 전청조 씨랑 이웃사촌이 되겠다고 그 롯데 시그니에 산다 그러면 그 단기 월세가 3,500이고 관리비가 1,000만 원 나오면 5천만 원 가지고 그 월세 내면 끝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 돼? 또는 예를 들면 뭐 롤스로이스 뭐 한 5억짜리 리스 굴린다고 치잖아. 그럼 한 달에 리스료만 1,000만 원에서 뭐 유지비 한 2, 3천만 원 나갈 거야. 그러니까 사실 5천만 원 있어도 완전 갑분은 아니야. 갑자기 이해 왜 하고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소득이 높아도 사실은 연봉 10억이면 상위 0.1%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연봉 10억이면 어느 정도냐면 삼성 임원급.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기업의 계열사 사장급이 연봉 10억이야. 근데 그게 5년 10년 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어마어마한 거야. 연봉 10억이면. 그런데도 롯데 시그니를 못 살아. 왜 의사가 대단하다고 하냐면 요즘 의사가 개떡상한 이유가 그렇게까지 돈을 많이 벌지 몰랐는데 의사가 그렇게까지 돈을 많이 벌어요. 의사 보통 연봉이 5억이야. 역시 타노스다면은 2억 5천이니까 보통 이제 시골 가서 여러분이 열심히 진료를 본다면 한 2,400 정도는 받으실 거 한 달에. 자, 갑자기 이 얘기 왜 하고 있냐? 근데 이렇게 소득으로 보는 거랑 차원이 다를 정도로 부동산 레버리지가 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내가 코로나 직전에 있었던 강남의 서초파라군이라고 있어요. 여기가 그 당시에 5억이었어. 그리고 전세가가 4억이었어. 그럼 얘들아 봐. 내가 이 집을 살려면은 나는 얼마만 있으면 돼? 1억만 있으면 돼. 이 얘기야. 근데 이게 지금 얼마를 가냐? 12억을 가요. 그럼 봐. 나는 자기 자본 1억 넣어서 12억을 번 거잖아. 무슨 말인지 돼? 그러니까 봐봐. 지금 나는 잘 들어. 자, 내 통장에 1억 플러스 전세 세입자가 나한테 빌려준 전세금 4억을 가지고 5억짜리 집을 산 거야. 나의 투자금은 1억이에요. 그렇지? 그런데 내가 얘를 지금 12억에 팔면 내가 투자한 돈은 1억인데 12억이니까 12배가 되는 거잖아, 지금. 무슨 말인지 돼요? 무슨 말인지 돼? 물론 이제 여기서 뭘 빼줘야 돼? 전세 4억 빼줘야 되니까 그러면 4억을 빼준다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의 자기 자본 대비 이익률은 800%가 되는 거야. 이해돼? 나도 이제 다행히 비슷한 걸 하나 양양에서 잡았는데 뭐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거는. 자, 다시 돌아올게. 그래서 그 기본적인 개념을 좀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고. 레버리지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고.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기업의 총자산은 자기 자본과 타인에서 빌려온 부채로 구성되어 있는데 순이익을 자기 자본으로 나누면 자기 자본 순이익률이라는 걸 얻을 수가 있대. 이때 분자인 순이익률은 총자산 순이익률 공식에서 얘로 표현할 수가 있고. 자, 얘도 써봐, 이제. 자, 우리가 3달랑 연습했으니까 4달랑 이제 니네가 해야 돼. 해봐. 영상 끊었다 할 건데, 갑자기 잠깐만. 내가 왜 이 얘기를 했냐? 계산해보시면 알 거예요. 그러니까 연봉 5억 10억이 장난도 아니고 뒤지게 잘해요. 연봉 5억 10억이야. 의대 가기 쉽냐? 의대 갔으면 학교 6년 다녀야 되고, 인턴 레지던트 하고, 뭐 펠로우 하고, 군의관 갔다 오면 빨라야 38이에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유배 가. 시골로.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한 6시간 차 타고 가가지고, 이제 동네가 대부분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계신 그 동네 가가지고 돈을 벌어 2,500이라니까. 연봉 5억이야.
근데 문제는 연봉 뭐 벌어봐야 타노스에서 2,500이야. 2,500 1년 모아봐 2억 5천인데 거기서 쓰고 살고 그러면 1년에 많이 모아 1, 2억일 텐데 서초 8억은 사놨으면 4년 만에 8억이 올렸다. 무슨 얘기 돼요 지금? 그러니까 시대가 그래. 세상이 그렇고 옳고 그르고 얘기할 필요도 없고 뭐 불로소득인데 다 그냥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그냥 팩트 그대로 들여다보실 거고 자 그걸 어떻게 수학적으로 들여다보자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엔 이거 그냥 수학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3단락에서 총자산 순이익률은 총자산분의 순이익이라고 했으니 총자산을 이항하시면 순이익은 총자산 이익률 곱하기 총자산 되죠. 됐니? 다시. 3단락의 총자산 순이익률은 총자산분의 순이익이니까 얘를 이항해 주시면 순이익은 총자산 순이익률 곱하기 총자산이 될 거라고. 됐죠? 자, 그 다음 봐봐. 자기 자본은요, 내 총자산 중에 남의 걸 뺀 거야. 맞죠? 남의 게 40%면 40% 빼고 남은 60%가 내 자본이잖아. 결국엔 분모분자의 자기자본분의 순이익. 이게 자기자본 순이익률이잖아. 됐니? 얘랑 똑같은 동치명기를 써줬더니 이항이 될 것이고 남아주니까 약분해주고 남는 식은 정리하면 뭐가 되니? 그래. 1 마이너스 타인 자본 비율. 분의 뭐가 돼? 총자산 순이익률이 돼요. 지문에는 명시적이진 않지만 봐봐. 1에서 타인 자본 비율을 뺐다는 거는 자기 자본 비율이야. 맞잖아. 전체에서 남의 비율을 빼면 내 비율만 남을 거 아니야. 그럼 얘는 자기 자본 비율 분의 총자산 순이익률인데 예를 들면 내가 아까 서초팔하고는 5억이고 지금 시가가 12억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18억 팔고 싶다고 파는 게 아니에요. 시장이 12억에 사주면 12억인 거야. 그럼 결국에는 봐. 순이익을 내가 건드릴 수는 없어. 그럼 내가 건드릴 수 있는 건 뭐야? 자기 자본 비율이죠. 예를 들면 심지어 그 1억조차도 내 통장이 아니라 신용대출 받아버리면 자기 자본 비율은 0이야. 이해됐니? 즉 무슨 얘기니? 나의 자기 자본 이게 지금 다 자기 자본 순이익률하고 동치명제잖아. 자기 자본 순이익률을 높이는 방법은 뭐야? 자기 자본 비율을 낮추면 돼요. 이해됐어? 분모를 낮추면 전체값은 커지는 거잖아. 즉 내 돈을 집어넣어서 이익률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은 투자할 때 자기 자본 비율을 낮추는 거라고. 여기 나오잖아. 그래서 총자산 수익률이 일정할 때 어차피 집값이라는 거는 주식값이라는 건 시장이 결정한다고 본다면 그런 투자에 있어서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은 자기 자본 비율이 높아지면 자기 자본 순이익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해됐니? 그래서 보통은 레버리지라는 걸 하고 결국에는 부채를 가지고 투자를 하게 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러면 레버리지는 굉장한 장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예시로 설명을 해놨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봐. 이자 비용 때문에 순이익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 보장만 된다면 당연히 타인 자본 비율이 높을수록 자기 자본 비율은 높아진다니까. 자기 자본 비율을 낮출수록 자기 자본 수익률은 높아진다니까. 당연히 이건 장점이지만 단점도 있죠. 왜? 손실이 생겼을 때는 뒤지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정리 끝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수익률을 높이겠다고 자기 자본 비율을 높이면 당연히 수익률은 높아지지만 단점은 리스크가 생긴다. 금융비용이 올라가는 시기에는 박살이 난다. 지금처럼 금리가 1%에서 7%가 버리면 금융비용이 7배가 느는 거야. 이해되셨습니까? 일단 이 지문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 총자산이 같다. 매출액이 큰 기업이 총자산 회전율이 높다. 자, 따라오시면 총자산이 같다. 매출액이 크다. 당연히 총자산 회전율이 높죠. 됐어? 그러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1-1번 선지는 이거 가지고 풀었잖아. 그러니까 결국에 여러분 공식 정리해서 오셔야지. 자꾸 내용일치로 오시면요. 실력이 안 늘어. 됐죠? 정리하면 1번 선지 공식 처리가 됐고 2번 선지 매출액이 같다. 영업이익이 더 크다. 영업이익률도 높다. 저 따라오시면 영업이익률로 가셔야 되겠죠. 그럼 영업이익률은 뭐야? 매출분의 영업이익이기 때문에 매출액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이 높으면 당연히 영업이익률이 높다도 1-2번 선지로 확인이 되셨을 겁니다. 3번 선지 매출액과 영업이익 같은 기업에도 저 따라오시면 경상이익은 금융비용은 회사마다 당연히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다를 수가 있겠죠. 계속해서 네 번째 보겠습니다. 자기자본 비율이 낮고 부채가 많을수록 영업이익은 작아진다. 자, 이거는 자 봐봐. 영업이익은 뭐로 정의가 돼 있냐면 매출액 마이너스 비용이거든. 그래? 그럼 봐. 부채와는 상관이 없잖아. 부채의 영향, 봐봐. 부채가 영향을 주는 거는 금융비용이겠지. 당연히 정답 4번 끝이야 그러면. 됐어? 그래서 전혀 어려울 게 없어요. 근데 내용일치로 자꾸 오니까 어떻게 풀었을 거거든, 내용일치로. 야, 그게 근데 훨씬 어려운 방법이야. 왜냐면 실수가 발생될 수밖에 없고, 시간이 오래 쓰일 수밖에 없고, 나중에 뒤죽박죽 돼서 정신이 없어요. 그거 꼭 잘 해보시고. 2번 선지 볼게요. A가 나타날 때에 대한 이해요. 자, A. 여기. 타인의 자본을 지렛대 삼아 자기 자본을 높이는 레버리지 효과에 대한 얘기인데, 아까도 얘기했죠. 레버리지 효과는 양날의 검이다. 자기 자본 비율을 낮춰서 자기 자본 순수익률을 높일 수 있겠지만, 금융비용이 높아짐에 따른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 맞죠? 그럼 봐봐. 지금 순이익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자 비용이 줄어든다. 그런 게 아니라 순이익하고 이자는 상관이 없잖아, 얘들아. 아, 있긴 있네. 있긴 있는데, 봐봐. 지금 자기 자본 비율이 낮아진다는 거는 타인 자본 비율이 높다는 거고, 그럼 결국에는 대출에 대한 금리에서 일단 대출금이 높아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금리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일단 금융비용이
높아질 가능성이 생겼잖아. 됐습니까? 이자 비용이 줄어든다가 아니라 높아질 가능성이 생겼죠. 오히려. 2번 선지. 자기 자본 경상이익은 뭐라고? 금융비용을 뺀 거라니까. 근데 봐봐. 금융비용이 높아졌으면 경상이익은 줄어야죠. 3번. 자기 자본 비율이 낮을수록 이익률 자체는 높아지는 거잖아. 됐습니까? 정답은 3번 되겠죠. 따라와봐. 자기 자본 비율이 낮을수록 전체 값은 커져. 전체 값이 뭔데? 자기 자본 순이익률이잖아. 됐어? 분모가 작아질수록 전체 값은 커지니 자기 자본 순이익률은 크다. 3번 되겠죠. 자, 4번, 그 다음에 이어지는 3번 문제 볼게요. A기업은 자기 자본 10억 원과 타인 자본 40억 원으로 설립돼 영업활동을 했는데 A기업이 2022년 매출액은 50억 원, 영업이익은 10억 원이었고. 자, 이거 좀 이따 계산해봐야 돼. 오케이? 자, 그래서 수학 문제 푼다고 생각하고 좀 이따 계산하시고 4번 문제 푼 다음에 풀이 시간 드릴게요. 자, 이제 마지막 4번 문제 푼 다음에 마지막 3번 문제도 계산하세요. 자, 기억의 이유. 자, 그럼 레버리지 효과를 썼을 때 어떤 문제가 왜 생기는 거냐? 아까도 나와 있지만 더 따라오시면 자기 자본 비율을 낮춰서 자기 자본 순이익을 높이는 장점은 있으나 그때 높아지는 건 부채고 그러면 금리가 낮으면은 부채에 대한 금융 비용도 낮겠으나 금리가 높아져 버리면 부채에 대한 금융 비용 이자가 높아질 거 아닙니까? 이해됐어? 그럼 봐봐. 타인 자본을 구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금융 비용이 높아지죠. 이자를 많이 내줘야 돼. 이게 문제인 거잖아. 2번. 금리가 인상되면 부채를 줄이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4번이죠 그러면. 5번이죠 5번. 불황이나 금리 상승을 했더니 금융 비용이 높아지면서 순이익이 작아져 버리면서 손실을 볼 수가 있다. 5번이 되겠죠. 그러니까 자꾸 틀린 걸 틀린 이유를 찾는 거는 수도 없이 많고 이유도. 그것보다는 5번 선지가 정답인 이유를 잘 찾았으면 잘 푸신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3번 문제를 여러분 옆에다가 수학 공식으로 정리해서 풀어봐. 자, 원래 이게 수학의 실생활 문제로 나오던 게 지금 국어로 짬 처리가 된 거고 제가 지금 주어진 거 1, 주어진 거 2 이렇게 끊잖아. 수학에서도 여러분이 한글이 많아지면 못 풀더라고. 끊으시라고. 그럼 한 문장 단위로 끊어봐. 그러면 주어진 거 1번은 자기 자본 비율이 20%야. 오케이? 그 다음 주어진 거 2번은 뭐야? 매출액 50억 원에 영업이익 10억 원이래. 그럼 우리가 여기서 글의 주제를 보면은 50억 분의 10억 해서 뭘 확인할 수 있어요? 영업이익률을 확인할 수 있잖아. 됐어? 매출액 50억 분의 10억. 더 따라오세요. 영업이익률이 뭐야? 매출액 분의 영업이익이잖아. 그 50억 분의 10억이 영업이익률이 될 거 아니야. 이해됐니?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이 될 건데 자기 자본 비율 가지고 집어넣으면 계산이 많아진 이거는 보기 선지에서 요구하는 걸 오시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일단은 자기 자본 10억 플러스 타인 자본 40억 그래서 50억을 가지고 투자를 할 것이고 계속해서 타인 자본에 대한 이자는 5%인 2억을 지급하였으며 자, 주어진 거 3번이라고 적어. 법인세로 2억을 납부한 후에 순이익은 6억이었어. 자, 세금이죠. 그럼 얘들아 봐봐. 지금 금융비용이 빠지고 그 다음에 세금이 빠졌잖아. 자, 그럼 봐라 얘들아. 지금 이 지문에서 주어진 거 2번. 영업이익은 얼마야? 10억. 맞죠? 영업이익에서 뭘 뺐어? 금융비용을 뺐어. 영업이익에서 금융비용을 뺀 결과 금융비용 얼마였니 지금? 2억이요. 그럼 10억 마이너스 2억에서 8억 남았죠? 저 따라오세요. 영업이익에서 금융비용을 뺐다. 다시 영업이익에서 금융비용을 뺐다. 그게 뭐라고? 경상이익이잖아. 그럼 경상이익이 8억이죠? 다시 경상이익에서 뭘 뺐어 지금? 세금을 뺐어. 세금 얼마야 지금? 2억. 그럼 두 개를 빼고 나니까 또 얼마 남아? 6억 남죠. 됐어? 이게 뭐라고? 순이익. 더 따라오시면 경상이익에서 세금 뺀 게 순이익.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에는 정리해놓은 걸 써먹는 거지 절대로 내용일치는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라고 수학 공식으로 계산 정리해 주시면 여기까지 온 거야 지금.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이 정도 정리해놓고 어떤 개념을 요구할지는 몰라. 영업이익인지 영업이익률인지 경상이익인지 순이익인지 자기자본 순이익률인지 뭔지는 아직 몰라. 그럼 선지에서 요구하는 거 하나씩 이제 따져보면 돼. 자, 1번 선지 봐. 그러면 기업의 총자산 회전율 물어봤어요. 총자산 회전율 어떻게 구하니? 여기죠. 됐어? 그럼 얘를 계산해야 되나? 총자산 회전율 뭐야? 총자산분의 매출액이죠. 됐어? 그럼 총자산 얼마니 지금? 50억. 매출액은 얼마였어요? 50억. 회전율은 얼마? 1. 됐습니까? 그래서 1번 선지. 총자산 회전율은 5분의 뭐다? 여기 나와 있다시피 총자산분의 매출액. 지문에 나와 있는 건 50분의 50. 그래서 1대하죠. 1대야 되는데 5라고 했으니까 틀렸고. 2번 선지. A기업의 자기자본 순이익률은 총자산 수익률보다 크다. 자, 그럼 이제 구해봅시다. 자기자본 순이익률. 자, 자기자본 순이익률. 자, 더 따라와. 자기자본 순이익률은 뭐야? 자기자본분의 순이익이잖아. 자기자본 얼마였어요? 10억. 순이익이 얼마였어? 6억. 그리고 2번 선지. 자기자본 10억, 순이익 6억. 맞죠? 총자산 순이익률. 총자산 얼마? 50억. 그 다음에 순이익 얼마? 6억. 당연히 자기자본 순이익률은 총자산 순이익률보다 크겠네요. 그치? 정답 2번 끝이네 그러면. 됐어. 그냥 수학 계산 문제야. 수학이랑 볼 것도 없으면 그냥 중학교 수학이야. 절대 어려운 게 아니라고. 요즘 이제 이런 거를 고3 수준에서 묻는데 자꾸 학생들이 변별이 되는 이유는 자꾸 그거를 줄글로 처리하기 때문이다.
근데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은 어려울 게 없겠다. 느낌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파이널 지문에서 이걸 지금 다룬 이유가 여러 가지인데, 경제에서 요게 한번 나올 때가 되긴 했어요. 계산하는 거, 경영학. 그래서 제가 한번 엮어서 본 거고, 분명히 여러분은 체감은 못해도 연계가 됐다고 발표가 날 만한 지문이야. 그래서 연습을 한번 해본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좀 더 관점만 다듬어 주시면 분명히 실전에서 아 이거구나라는 느낌이 잡히실 거예요. 그래서 파이널까지 지금 5일 남은 시점이죠. 열심히 해주시죠.